사형 확정인 관련돼서 나왔던 거 그중에 또 토막살인 범죄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한길이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한길이가 1년 365일을 매일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는 하루살이의 삶이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었어요. 맞는 얘기네요. 이런 심적 부담이 있어야 돼. 이게 범행이 안 되는데 그다음에 이놈이 제일 나쁜 게요. 이거는 그냥 안 하려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안 드렸는데 예, 오늘은 저 혼자 앉아가지고 살인 사건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유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사전에 녹화하는데 그 추석절 전후해가지고 뭐 각각의 스케줄 그 다음에 연휴가 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작진에서 편집하는 문제 등등 이게 뭐 이게 딱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추석절 전후에서 살인 사건 관련된 거를 저희가 생략할 수는 없고 준비는 했었습니다. 준비는 했었는데 혼자라도 이걸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거 선정해 가지고 가져온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사형 확정인 그전엔 사형수라고 불렀지만 사형 확정인이라고 이제 그 돼 있는 사람들이 현재까지 59명입니다. 59명이 이제 아직 그 생존해 있는데 그 사람들 빼고 사형수로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토막살인범, 그 토막살인범 중에 어쩌면 이 사건이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이제 그 토막살인으로 그동안 그 사형이 이미 집행됐거나 이제 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이 있는데 79년도 뭐 이 내외 훨씬 그 이전 그때 이제 그 발생했던 토막살인범들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편적으로 그들에 대한 그 정보만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수집하느라고 시간이 약간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마지막 그 토막살인범 그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뭐 다 찾은 건 아니지만요. 이 사건은 1979년 6월 20일 한여름입니다. 79년도 부산시 동래구 칠산동 인근에 있는 하수구 주변에서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죠. 이 국민학교 학생들이 막 뛰어놀다가 사람의 시신의 한 조각으로 보이는 그 물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서 이제 아마 그 주변 그 어른들한테 이야기했고 경찰에 신고가 돼서 현장에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는 뭐 육안으로 딱 봐도 아이들의 눈에도 뭐 그 사람의 시신의 일부였는데 뭐 경찰이 보면 뭐 다르겠어요. 명백히 사람의 시신의 일부였고 그 시신은 좀 상태가 심할 정도로 훼손돼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사건 이 시신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손가락을 전부 절단한 상태입니다. 즉 말하면 손가락을 똑똑똑 끊어간 거예요. 이건 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뭐 하도 많이 들으셔서 금방 아실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손가락 그 10마디를 전부 다 잘라서 가지고 간다?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신원을 밝히지 못하게 하려는 행동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더 유추하면 사람의 자기가 시신을 살해해서 유기했는데 유기한 시신이 바로 인적사항이 드러나면 바로 수사의 칼날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판단할 수 있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 형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시신만 발견하면 시신의 신원만 파악하면 범인 잡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손가락을 전부 절단해 가지고 간 상태라서 밝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범인이 용케 이 잘려진 일부 손가락에서 지문의 일부가 나올 수 있도록 실수를 한 게 하나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79년도 그 당시 경찰 과학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때 완벽하게 그 손가락 일부에서 지문을 채취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아마 이 사건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겁니다. 용케 이 잘려진 손가락 그 약간 남은 부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일정 부분의 쪽지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쪽지문은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의 쪽지문 그거를 이제 정교하게 채취해 가지고 이제 없어진 사람이라든지 가출인, 실종인 이런 사람들 그 지문을 뽑아서 특징점 대조를 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처럼 아피스로 이렇게 바로 도출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일일이 전부 다 특징점 대조를 해가지고 채취한 그 일부 지문을 가지고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노력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79년 당시에 경찰의 과학수사치고는 또 지문수사치고는 칭찬받아서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신원이 특정이 됐어요. 그 신원이 특정된 사람은 양 씨입니다. 양 씨. 여성인데 24살의 양 씨고요. 부산시 용당동에 거주하는 직업은 다방 종업원 양 씨였습니다. 양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관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남 이녀 중에 막내였어요. 이남 이녀 중에 막내였고, 이분이 좀 그 가정 형편이 불행한 분에 속합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사망을 했어요. 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양 씨가 5살 때 사망을 했고, 어머니는 8살 때 사망을 해서 뭐 어떻게 보면 거의 고아 수준이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오빠하고 언니가 있어서 오빠하고 언니하고 같이 이제 한 집에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장도 없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더 이상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빠하고 언니하고 생활하다가 16살 때 가출을 합니다. 이 양 씨가. 그래서 가출을 해가지고 부산이라든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재도 24살 현재에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분이 그 양 씨가 지금 토막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뭐 부검을 이제 해본 결과, 부검은 이제 그 79년도 즈음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부검하고 나면 아마 아무리 빨리 부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2달 내지 3달 걸렸을 겁니다. 하여튼 뭐 궁극적으로 부검 그 결과는 교살입니다. 교살. 즉 말하면 끈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목을 졸라서 살해한, 이게 직접 사인으로 부검 결과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 양 씨 같은 경우는 누군가로부터 목을 졸려서 살해된 이후에 그 범인이 이제 그 시신을 훼손해 가지고 하수구 인근 뭐 이런 데다가 갖다가 유기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드러났으니까 아마 경찰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신분이 바로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손가락 끝까지 잘라갔다면 이 범인 금방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당시 경찰도 양 씨라는 인적 사항이 밝혀지니까 이거 뭐 수사 이거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79년도 당시에. 그래서 이제 바로 그 피해자 주변을 수사하게 됩니다. 피해자 주변을 수사하면 이제 피해자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전부 다 부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 그 살해 동기가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당일날 저 행적, 뭐 알리바이 이런 거, 동선,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출근을 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있었는지 여부, 뭐
뭐 여행 간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로 여행 갔는지 뭐 이런 것 등등을 전부 다 까서 맞추는 게 이제 알리바이 아니겠습니까? 알리바이는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장 부재 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저 양씨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부 다 그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시신을 이렇게 살해하고 토막한 거로 봐서는 이건 원한 내지는 치정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분명히 집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추정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길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어떤 외진 곳에서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살해를 했다면 그 자리에 방치하고 가는 게 범인의 그 어떤 심리겠죠. 그런데 이처럼 알몸 상태로 토막해가지고 일부러 포장해서 또 하수구 같은 데를 찾아가지고 갖다 유기할 정도, 그 다음에 손가락 끝을 잘라갈 정도라면 이거는 범행 장소는 볼 것도 없이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간은 대체로 집일 가능성이 많고요. 집에다가 시신을 두고 있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떤 형태로건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신을 처리할 때 통째로 엎고 나온다거나 사람이 크기 때문에 그걸 그 통째로 싸가지고 짊어지고 나올 때 밖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노출되거나 그래서 이거 발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게 범인의 심리예요. 그래서 범인들이 집안에서 살인을 했을 때 시신을 집안에다 두고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시신 처리입니다. 이 시신은 어떤 식으로 내가 운반하고 어떤 식으로 밖으로 내다가 버릴 것인가 유기할 것인가 이거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통째로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그 조금씩 나누어서 들고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하는 토막을 내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도 애초부터 이거는 치정 내지는 원한 그리고 좀 더 어떤 중점을 주자면 치정 쪽에 가깝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범인과 이 여성이 한 공간에 있었다, 방실에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추정을 하게 되면 그 추정에 의거해서 이 양씨 사망한 양씨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거기다 이제 이렇게 대입을 씌워서 매칭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바로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하나 드러나 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양 씨와 동거하던 남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남성이 이제 이모 씨인데 그 당시에 나이가 26살, 부산 사직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부산의 그 모 철강 생산관리부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염 교수 왔으면 앉아서 아예 가자 같이. 혼자서 앞부분 그 염 교수 없이 맞춰서 원래 염 교수가 12시 넘어서 이제 오늘 원래 오기로 돼 있었어요. 왜 없는데 혼자 그래요? 그래서 미리 염 교수 오기 전에 1시간 그 일찍 잡아가지고 이걸 하려고 앞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부산 그 동네에서 발생했던 토막살인 사건 좀 시신 발견한 것까지 지금 하는데 우리 염 교수가 왔기 때문에 마침 잘 됐습니다. 이어서 하셔요. 예, 이어서 할게요. 네. 이제 드러난 이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적이 있다는 남성. 이런 남성이 발견되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는데 토막까지 하고 손가락 끝까지 다 잘라갔다. 그런데 그 여성을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해가지고 그 여성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치정 내지는 원한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잔혹하니까. 네. 그랬는데 마침 이 여성하고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다방 종업원으로 일했던 여성인데 네. 이 여성하고 동거 생활을 하다가 마찰에 의해서 헤어진 적이 있는 남성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유력한 용의자거든요. 그렇죠, 유력하죠. 이 유력한 용의자가 26살의 이 씨인데 부산에 있는 모 철강 생산관리부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철강회사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용의자 선상에 놓고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게 경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이게 79년 당시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한길 집으로 경찰이 다 쫓아갔어요. 아, 다 쫓아갔는데 이미 이한길은 그 잠적한 상태. 날랐어요. 예, 없어졌어요. 차라리 아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인데 갔더니 이 사람이 실제로 피해버리고 잠적했다. 네. 그러면 그 범인으로 특정하는 데는 훨씬 낫죠. 더 명확하죠. 예, 명확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이한길이의 집을 정밀 감식합니다. 아, 예, 예. 왜 그러냐면 토막을 냈단 말이에요. 네. 이건 분명히 어떤 실내 공간에서 토막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이한길이 집을 이제 정밀 감식을 실시합니다. 네, 네. 그 결과 네. 이한길이의 그 방 목욕탕에서 네. 범행에 사용한 쇠톱 그다음에 빨래 방망이가 나왔어요. 빨래 방망이요. 예, 빨래 방망이. 그리고 이제 포장지도 나오고요. 고무 끈도 발견이 됐어요. 교수님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때 루미놀 시약은 적용 안 할 때죠? 이때 79년도 없었어요. 그죠? 없었습니다. 맞으니까. 그때 그리고 노미놀이 시약이 엄청 비싸요. 비싸죠. 그 기법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79년도라면 제가 경찰 들어오기도 전인데 네. 그 직전입니다. 네. 아마 그게 경찰 수사는 과학 수사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빨래 방망이도 빨래방망이 모르는 사람 많아, 지금. 빨래방망이 용도는 조금 이따 아마 예, 나옵니다. 그 자체가 모르는 예, 사람 근데 많아서. 이제 쇠톱이 나오잖아요. 새톱이 나오네. 쇠톱, 빨래방망이, 포장지, 고무줄 이게 네. 발견됐어.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네. 애들이 시신이 있다고 신고해서 그 경찰이 출동했을 때 시신의 일부 조각조각을 신문지로 이렇게 둘둘둘 쌌었어요. 아. 신문지로. 예, 예. 그 싼 신문지를 다 걷어다가 정교하게 펴놓고 신문지를 또 다 돋보기로 봅니다. 어. 예, 그 이유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 그 신문지에 낙서가 있었어요. 낙서가요. 이렇게 낙서. 옛날에 많이 했죠. 예, 낙서가 있었어요. 네, 종이에 그 들어가. 낙서가 있었던 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집을 압수수색할 때 그 이 씨가 평상시에 쓰던 글씨 있잖아요. 네, 네. 그 글씨체하고 신문지 아. 낙서 그 글씨하고 필적을 대조했습니다. 아, 예, 예. 그랬더니 거의 유사해요. 근데 이제 육안으로 볼 때는 형사들이 볼 때는 이거 똑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절대 완벽한 증거는 아니에요. 필적 감정사한테 보내가지고 필감사한테. 동일하다는 결과를 받을 때까지는 아니죠. 네. 그러나 경찰이 딱 육안으로 볼 때는 볼 것도 없이 그 시체를 쌌던 신문지에 낙서하고 이 사람 일기장이나 뭐 이런 거 메모한 거, 네. 그 글씨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목욕탕에서 쇠톱 나오고 그렇지. 루미놀 시약만 그때 있었다면 간단하죠. 쫙 뿌려버리면. 그렇죠. 예. 예? 짜고 나오니.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쇠톱에서도 일정 부분의 혈흔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겠죠. 예. 예. 빨래방망이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포장지, 고무끈이 이제 이제 이거는 나중에 결과를 감식을 해서 나와야지 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이 정도 되면 확실하게 용의자로 추정이 된 겁니다. 이거. 용의자로. 야, 이건 둘 사이가 산문했던 것처럼 동거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졌다는 이거 지인의 진술을 경찰이 미리 들었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지금 근데 동거하다 헤어졌으면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여성이. 근데 나갔는데 그 여성이 다시 이 집에 들어와서 지금 죽은 거예요. 그리고 토막된 거예요. 그 그리고 목욕탕에서. 교수님 이 당시에 70년대 80년대 동거라는 것 자체가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솔직히.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이야 그냥 뭐 그때 결혼 그렇게 전 단계. 그렇게 동거 진짜 않았는데.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예. 동거가 그렇게 뭐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말도 막 나오고. 예.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서로 동거하는 거 가지고 누가 시비할 그럼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예. 그 즈음에는 동거하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결혼을 혼전에. 하고.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지나치게 고려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 정도 됐으면 이 남성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찾아야죠, 예.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 그 행적을 이제 찾기 위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6월 21일 날 네. 아까 시신 발견한 게 6월 20일이잖아요. 예, 20날이죠. 20날 발견되고 그 다음 날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회사 와가지고 월급하고 또 그때까지 일한 퇴직금 포함해서 16만 5천 원을 받아가지고 사라졌어요. 거금인데. 그때 79년도에 16만 5천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죠. 큰 돈이에요. 예. 글쎄 82년도에 내 월급이 10만 원 내외였던 거 생각하면 아우 그때 교수님 500원짜리 지폐 있을 텐데요.
그것도 옛날 거북선 기억나시잖아요. 거북선 있었죠. 네. 맞아. 큰 돈인데. 하여튼 시신이 6월 20일 발견되고 6월 20일 날 그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 철강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변공이에요. 이렇게 누르는 거. 프레스 가공. 프레스 뭐 이런 거죠. 예.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16만 5천 원을 받아가지고 사라졌다. 이제 이런 그 진술을 회사 관계자로부터 들어요. 정황이 더 확실해지네요. 이거는 뭐 경찰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확실시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 씨를 이제 범인으로 아주 보고 네. 이 사람 사진을 구해요. 사진을 구해가지고 전단을 만듭니다. 회사에 있겠죠. 공개 수배 아예 들어가 버리는. 공개 수배로. 근데 79년 당시에 30만 장 뽑았으면 무지하게 뽑은 거예요. 진짜 장난 아니다. 예, 그 사진 뽑아가지고 전단을 30만 장을 그 제작을 해가지고 전국에 배포해 버립니다. 쫙 깔았네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실하게 이 사람이 범인이다 하고 이제 경찰은 특정한 거죠. 네.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전국에 뭐 전단 배포하고 지명수배했으니까 뭐 돌아다니지는 못할 거예요 제대로. 그렇죠. 그리고 검거되면 이제 부산에서 신병 인수해가지고 조사 들어가면 되니까. 네, 네. 그 사이에 또 경찰은 노르면 안 되죠. 여러 증거 수집도 하고 있어야 네, 돼요. 네, 잡힐 네, 걸 네. 계산하고 이 수사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네. 이제 피의자 동선 파악, 이영길이를 이제 그 범인으로 봤으니까 얘 잠적하기 이전 단계 쭉 이어지는 이전 단계. 그러니까 뭐 21일 날 나갔으니까 20, 19, 18, 17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앞 단계. 시신이 발견되기 그 이전 앞 단계에 이 사람 동선을 복원할 필요가 있어요 경찰이. 그렇죠. 예. 이제 그 와중에 살인이 있었고 토막이 있었고 유기됐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양길이의 동선 파악하는 작업을 형사들이 미리 하죠. 네. 검거는 언제 검거해도 검거조는 따로 편성돼서 돌아다니고 있을 거고 네, 네. 또 전국에 지명 수배했고. 그 이제 동선을 파악했더니 이양길이 같은 경우는 6월 16일 날. 시신은 20일 날 발견됐죠. 그렇죠. 예. 시신 발견되기 4일 전 4일 전. 6월 16일 날 11시경에 11시경에. 이 양씨 사망한 양씨 이 여성을 데리고 본인의 작은 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당일날 밤 9시경에 네. 아침 11시에 들어갔는데 그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양씨는. 네. 그리고 그날 저녁 9시경에 여자 양씨 없이 그 이양길이 혼자 나와서 지 자전거를 끌고 나갔대요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고 그때 집 앞에 계단에 피 묻은 흔적이 있었는 건 봤대. 그런데 네. 다음 날은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 네. 이게 누구냐면 이양길이 어머니의 진술이에요. 어머니가 예.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겁니다 이게. 그러네. 그러니까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이양길이 방은 따로 준 거고 동거를 다른 데서 하다가 이제 이 양씨하고 헤어지니까 이양길이가 집으로 다시 들어온 거야. 그러네요. 자기 어머니하고 예. 가족이 있는 곳으로 예, 들어온 예, 거야. 예. 근데 그날 6월 10일 11시경에 이양길이가 그 양씨 동거하던 양씨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그리고 꼼짝도 안 해 그 작은 방에서 지방에서. 그러더니 밤 9시가 되니까 이양길이 혼자 나오더니 자전거 타고 밖으로 나가. 그것까지 봤어. 그럼 자나? 여자는 자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을 수 네. 있죠. 그런데 그때 집 앞에 피가 좀 묻어 있는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봤습니다. 피를 봤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는 깨끗이 지워져 있습니다 하는 게 네. 어머니의 진술이에요. 이 어머니는 이양길이 어머니는 경찰 협조에 적극적으로 그러시네. 임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주셨네. 즉 말하면 이건 추정컨대 이양길이가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방으로 가서 네. 빨래방망이로 때려서 실신을 시키고 그다음에 목을 졸라서 아까 교살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목을 교살. 졸라서 살해한 뒤에 네. 목욕탕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그다음에 신문지 여러 장 같은 가지고 와서 포장을 한 후에 네. 약 2km 정도 거기서 떨어져 있는 칠산동 네. 부산시 칠산동에 이제 한 그 시신 발견 장소가 아까 하수구였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유기한 걸로 이제 경찰은 시나리오를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잔인하다 진짜. 거기다가 그 피의자 이양길이 엄마의 진술 이외에도 6살짜리 강량 그 아이의 진술을 듣는 게 옳으냐 하는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의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양길이의 조카 6살짜리 강량이 있었는데
걔한테 경찰이 그 진술 들었어요. 진술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비난도 많이 있었기는 했지만 뭐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6살짜리 어린애가 강량이 엄마하고 이모하고 마루에서 빵을 먹고 있는데 네. 빵을 먹고 있는데 삼촌이 들어와서 빨래방망이를 작은 방에 갖다 놓더래. 들고 가서 이 마당에 네, 네. 빨래방망이 있었나 봐. 네, 네. 자기가 빵 먹고 마루에 있는데 빨래방망이를 삼촌이 오더니 빨래방망이를 마당에 있는 걸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리고 빨래방망이를 갖다 놓고 또 밖으로 나가서 조금 있으니까 그 양씨를 데리고 들어오더래. 그럼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양씨 데려오기 전에 이미 빨래방망이 안방 저 작은 방에 갖다 놓은 거예요. 다 준비했던 얘기네. 그런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 적용이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양 씨를 데리고 들어가면서 또 한마디 하더래요. 뭐라고요? 아무도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누구도 들어오지 마. 내 허락 없이. 네. 이렇게 말했다 삼촌이. 네, 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엄마하고 이모가 아이씨 저기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 저 작은 방에 말이야. 네가 들어가가지고 담배하고 핸드백 거기 있어 엄마 거. 그거 좀 갖고 나와. 그렇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얘 강령한테. 담배하고 핸드백. 그래 담배하고 핸드백을 가지러 들어가니까 이영길이 그 삼촌이 혼자 누워 있고 혼자 누워 있더래 삼촌. 네. 혼자 누워 있고 다락문 쪽에 비스듬히 누워 있는 발이 보였다. 발이 보였다. 발이 보였다. 네. 여기 토막치기 직전이에요. 예.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 아마 이미 사망한 상태일 가능성이. 그럴 가능 크네요. 요게 아이의 진술에서 나왔어요. 어린 아이의 진술. 아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 이양길이의 어머니 진술, 그 다음에 이양길이 조카 진술에 비추어 보면 명확히 이건 뭐 이양길이가 범인인 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완벽히 특정을 하는데 기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영길이는 또 6월 16일 날 이제 그렇게 하고 6월 17일 날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16일 날 양 씨를 데리고 왔잖아요. 네. 피해자를.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6월 17일 날 출근 안 했어요. 그러니까 16일 날 양 씨 데려오는 날도 출근 안 했고 회사에. 네. 그 다음 날도 출근을 안 했어요. 결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었던 뭐 게 있는 거네. 명백하고요. 예, 회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막 그때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게 이제 20대 여성 알몸 토막살인 사건 부산에서 뭐 막 난리가 났거든요. 신문방송에서. 네. 그게 이제 알려진 게 이제 그 뜨니까 회사에다 사표 내고 이제 그 뒤로는 집으로도 안 왔어요. 알몸 시신 관련되고 알려지고 나니까 20일인데 19일 있었네. 20일 날 발견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집으로도 안 갑니다. 돈만 찾아서 자기 집으로도 안 가고 퇴직금하고 월급 받아가지고 집으로 안 가고 귀가를 안 했어요. 네. 어디로 갔냐면 동선 파악을 해봤더니 이제 가족 전부 전수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양길에 뭐 친인척 다 조사합니다 경찰이. 알겠죠. 조사해봤더니 얘가 어디로 갔냐면 대구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누나가 있어요. 대연동에. 그 누나 집으로 가서 하루 밤을 잡니다 이놈이.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예. 그리고 이제 행방을 감춘 거예요. 대구까지는 나온 거네요. 대구까지는 동선이 나온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16일 날 데리고 들어가서 16일 중으로 살해한 것 같고 그다음에 시신훼손하고 뭐 이제 뭐 유기하고 뭐 이렇게 도주하고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방으로는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일이 크게 벌어졌네 지금. 근데 이제 이 양 씨하고 이양길이 같은 경우는 76년도 3월 달에 만났대요. 얼마 안 됐어요. 한 3개월 남짓. 그런데 부산시 부전동에서 만나갖고 한 달 뒤부터 이 칠산동, 장전동 이 식물원 입구 여기에서 단칸방을 얻어갖고 동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게 아니네요. 76년도고 시신이 발견된 건 79년도니까. 3년 정도. 약 3년 남짓 되겠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76년 3월 달에 부산 그 부전동에 있는 아마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있을 때 이양길이가 이 양 씨를 만난 것 같아요. 네, 다방.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서로 사귀다가 야 우리 동거. 그래서 동거 들어가고 칠산동에서도 좀 살고 뭐 장전동에 식물원 있대요. 장전동 뭐 식물원 입구에서 단칸방을 얻어가지고 약 2년간 동거를 하다가 요 직전 4월 달에 이건 6월에 났잖아요. 네. 한 두어 달 전에 헤어진 거예요. 예.
두어 달 전에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제일 용의자로 삼았던 건데 이 사실 시신이 발견되고 이 범인을 특정하는 데까지는 경찰이 시간이 별로 걸리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겠네요. 이거 아주 쉽게 갔습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뭐 이 사건은 뭐 이양길이에 의한 살인 및 사체 유기 사건이 명백하고 네. 뭐 더 이상 뭐 구증하고 뭐 증거물 다 확보됐고 기소하는데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공수 제기하는데 잡기만 하면 돼. 네. 검거만 남아 있는 근데 상태. 어떻게 잡아? 그래서 이제 경찰은 연고지 주변에 다 잠복해요. 그 대구 누나집까지 포함해서.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 GPS가 이때 있어요. 답답할 때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근데 이때도 나름대로 우리 수사하는 방법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연고지 주변의 전체 그 찢어져서 형사들이 잠복했다는 얘기는 네. 적어도 이제 7인척 가족 집 앞에는 한 명 내지 두 명은 다 가서 다 깔아놨던.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동건. 잠복이 길어지면요 한 달도 걸리고 그래요. 그러겠네 지금. 이제 그때는 이제 형사들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연고지 주변에 잠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국에 전단지 뿌려갖고 지명수배했으니까 어디서 돌아다니다가 불신 검문에 걸려가지고 그냥 인계되기만 바라는 거지. 그렇죠. 이제 이렇게 바라는 거지. 근데 그나마 동선이 자꾸 도망간 동선이 꼬리에 꼬리를 일면서 이거 담당 형사들한테 이게 잡히면 우리가 잡고 싶죠. 그렇죠. 쫓아다니면서. 네. 근데 이 어디 가서 물을 데도 없고 무한정 잠복만 시키면 아이고 제발 돌아다니다 어디서 잡혀서 연락 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죠. 철수해야 되니까. 예, 힘들으니까. 집에 가야지. 그러다가 얘가 범행 일주일 만인 26일 날 26일이요. 21시 10분경에 대구시 동대구역 앞에서 불신 검문에 의해서 검거됩니다. 아이고. 이때 이제 전단지 이때 76년 79년 요즈음에는 전단지를 집중적으로 어디에 부착하냐면 이동 경로에 부착해요. 고속버스 터미널, 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잖아요. 네, 기차역. 그다음에 기차역. 네. 여기다가 대문짝만하게 붙여요. 택시 승강장에도 거기 들어가면서 항상 보이게 크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대구시 오락실 뭐 예, 이런데 이때 이제 동대구역 앞에서 불신검문에 의해서 그 아마 불신검문은 딱 보니까 순경이 딱 보니까 저거 맞거든. 암기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가서 검문하면서 검거했겠죠. 근데 이때 엄청나게 덤볐대요. 저 얘는 막 가는 입장이니까. 예. 그리고는 아마 경찰관은 밀치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지도. 뭐 경찰관도 상처가 맞아요, 있지만 지금. 근데 이제 짐작컨대 뭐 늘 격투 끝에 검거했다고 그래야지 또 뭐 좀 있어 보이잖아 맞았겠지. 검거하는데. 응? 기기다가. 이상하게 습관이더라고. 내가 처음에 경찰 들어가니까 네. 범인을 검거하면 내가 볼 땐 그냥 잡았거든. 근데 꼭 그 뭐 검거 경위라는 난이 있어요. 네. 그 뭐 앞에 피의자 인적사항 2 전과관계 3 범죄 사실 4 적용법조 5 뭐 검거 경위. 그 검거 경위 틀은 제가 보니까 항상 똑같더라고. 격투 끝에 검거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 격투 안 했잖아요. 네. 막 그거 그렇게 포맷이 돼 있는 거야, 인마. 이제 우리 선배가 그렇게 했던 자동으로. 기억이 나는데 뭐 이것도 진짜 격투 끝에 했는지. 근데 도망가려고 그랬을 것 했겠죠. 같아요. 이거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기차역 앞이라. 얘가 이제 그 역 군의 이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를 경찰이 딱 발견하고 싹 다가가서 딱 잡은 걸로 보여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밀치고 도주했던 것 같습니다. 어이없이 잡혔네 이것도. 예, 그래서 이놈은 뭐 우습게 이 사건은 해결이 됐어요. 바로 압송됐겠네 이거. 이제 검거돼 가지고 압송하는 과정이 되겠죠. 네. 거기서 뭐 경찰관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동거 중이던 양 씨가 나를 배반하고 달아나서 일방적으로 달아나서 난 말할 수 없는 내 수치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같이 끔찍한 범행을 내가 자행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잡혀서 그건 얘는 부인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안 되니까 다 사실대로 얘기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데려가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변공으로 프레스작 맞는 것 같습니다. 아변공으로 근무하고 있던 그 이양길이는 양 씨하고 동거 중에 네. 이 여성을 많이 때렸답니다. 아유 왜 그래? 잦은 폭력을 행사하고 그거는 양 씨하고 같이 근무했던 다방 종업원들 동료 진술입니다. 네. 어떤 날은 다방에 출근도 못한 날이 얼마나 많이 있었대요. 맞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막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서 멍들어서. 얼굴이 다쳐서 그렇지. 그리고 얘가 집착이 엄청 심했답니다. 아유, 골고루 해요.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이제 이 저 양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동거생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거야. 처음에 네, 네. 서로 눈이 그냥 뿅 가가지고 그냥 같이 살자 해서 붙어 살 때야 물불 안 가리고 살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때리기 시작하고 음. 그래서 계속 집착하고 집착 바꿔서 얘기하면 의심이죠. 의심하는 거지. 뭐 이러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양 씨가 결별을 통보하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출이래 얘는 이한길이는. 직위준으로 하는 거지. 직위준호는 가출해요. 직위준. 그래서 이게 이 추정하면 이 여성이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늘 의심을 하는 거죠.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너 누구랑 뭐 하다가 예, 이제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일선에서 경찰관 생활할 때 형사 생활할 때 보면 이들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동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는 뭐 공장 댕기고 여자는 유흥업에 어떻게 내려고. 공장 댕기다가 동네에 있는 다방이나 술집에서 아가씨 만났어. 서로 볶아가지고 동거 들어갔어. 자기 열심히 공장 갔는데 다방 나가고 술집 나가니까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너 어디 가서 누구랑 뭐 했어 이걸 그 지가 그럼 보내지 말든지. 그렇지. 근데 지가- 사람이 그렇다고 이게. 그래서 의심을 해가지고 큰 사건 난 거를 제법 많이 겪어봤거든요. 보셨죠? 제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경우도 유사해요. 짐작컨대 이 다방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항상 수시로 의심을 했던 것 같고 또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고 때리고 또 꼬치꼬치 따지고 때리면 여자는 괘씸하죠. 남자한테 섭섭하고 뭐 이런 거 등등이 악순환된 것 같아요. 그 2년 동안 맞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 씨 같은 경우는 지긋지긋한 생활을 네,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나 더 이상 너하고 못 살겠어. 결별 통보하고 나갔는데 얘 이한길이는 경찰에서 검거되자마자 나를 배신하고 가출을 해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출로 보는 거. 이게 관점이 그렇게 달라요. 지준이지 이건 저희 그 양 씨가 이제 집을 나가니까 이한길이는 이거 안 되겠어. 네. 이거 복수를 해야 되겠어. 네.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네. 그래서 집으로 유인해 가지고 죽일 걸로 서로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또 엄마 아예 이제 죽이기로 작정해요. 본가하고 또 어머니도 있고 뭐 올케도 그렇게 있으니까 안심하고 갔던 거 같네 느낌에. 이제 남자 그 집만 가면 남자 안 집이니까 그렇죠. 남자만 둘만 있는 데 있으니까. 갔다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근데 것 이미 같아요. 방은 뺐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는 집으로 기어들어갔으니까. 예. 그래서 요놈이 이제 아마 이때부터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이한길이가. 6월 16일 날 11시경에 그 지가 이 피해자가 짐 이제 그 결별 선언하고 짐 싸갖고 나갈 때 빠뜨린 물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피해자 가족 사진이에요. 아. 그 가족 사진 아까 얘기했잖아. 아버지 5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셨잖아. 8살 때 돌아가시고 그런 사진이에요. 유일하게 남은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예. 사진이잖아요. 예. 그거 가족 사진을 빠뜨리고 왔어요. 아. 이 양 씨가. 네. 그거를 이양길이가 착안했습니다. 그 연락을 해가지고 야 가족 사진 돌려줄게 우리 집으로 와. 이렇게 유인해요. 이런 케이스 몇 건 봤어요. 그거 봤어요. 예. 어. 앨범 줄 테니까. 그러니까 앨범. 예. 그게 중요하거든요. 막 본인한테는. 때리고 막 죽인다. 요것도 요 경우도 그거예요. 이게 사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양씨 사망한 양씨 입장에서는 이 가족 사진은 진짜 중요한 물건이거든요. 그걸 인질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첩이나 이런 거를. 나쁜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이걸 인질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이놈이 감춰놓고 짐 쌀 때 그랬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이거. 있어요. 예. 그런 경우. 그래가지고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양 씨가 그 집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양길이 같은 경우는 양 씨하고 만나기로 했어. 이제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 집 앞에서 만나서 데리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미 작은 방 지방에다가 마당에 있는 빨래방망이 갖다 놨잖아. 그건 이미 빨래방망이로 때리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맞으면 죽어요. 저 어릴 적에 살인 사건 아이고, 그거 빨래방망이 많은데 장난 아니에요. 예. 그건 사건 많이 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유인했어요. 이게 속았어요. 이제 양 씨가.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방 빨래방망이 갖다 놓은 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양길이가 막 사정합니다. 무릎 꿇고. 처음에 내가 잘못했다. 나하고 다시 살자. 다시 살자. 애걸복걸합니다. 나 이제 앞으로 때리지도 않을 거고 네. 뭐 이런다면서 이제 애걸복걸합니다. 네. 그런데 한 번 이미 정 떨어져서 결심하기까지 양 씨가 어땠겠어요? 그럼 얼마나 고민했을 건데. 이미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양 씨가 이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예. 그렇게 못하겠다 하니까 너 정말 너 후회 안 해? 뭐 계속 그러다가 결국 나 못해. 나 빨리 그거 줘. 나 갈 거야. 네. 그러니까 수건으로 양 씨 입을 막아버립니다. 입을 틀어막고
나일론 끈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걸로 야. 손하고 발을 그 뒤로 못 덜박을 빠져나가지고 꽁꽁 나일론. 묶어놓고 이거 묶어버린 겁니다. 예.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소리 못 나가게 예, 막 밖에 묶은 거예요. 있으니까 바로. 그리고는 또 이제 자 이 정도 됐는데 너 정말 죽을 거야? 정말 나하고 화해하자. 다시 잘 살자. 끝까지 거절해요 양 씨가. 말은 못해도 고개 절레절레 저었겠죠. 여기에 이제 격분했어요. 요거는 근데 어디까지나 요놈 얘기인데 맞아요. 이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너 자기가 거절해서 양 씨한테 손발 묶이고 입 막혀 있는 양 씨를 담요로 훅 덮었대. 담요로 푹 뒤집어 쓰고 자기 밖으로 나갔대. 네. 그리고 1시간 동안 그 거실에 있는 TV를 축구 중계를 했대네 그때. 네. 네. 그 TV 축구 중계를 보고 방으로 다시 들어왔더니 죽었더라는 거야. 이거 거짓말이 저는 말안 이거 돼요. 이거 좀 믿지 않습니다. 이거. 네, 말 안 돼.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 그 죽은 자가 말이 없으니까 그래. 네. 네. 그것도 본 사람도 없고. 네. 양 씨가 이제 사망한 거를 자기가 이제 확인을 딱 했어. 음. 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시신 처리가 제일 문제잖아. 내 방 안에 있는 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렇죠. 메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얘가 당일날 18시경에 그 인근에 있는 사직시장으로 갑니다. 아. 가서 비닐을 구입해요. 비닐. 비닐을. 그 까는 비닐. 네. 그 비닐을 다락 그 바닥에 깔고요. 깔아놓고 시신을 눕힌 채 집에 있던 면도날, 톱 이런 걸로 훼손을 해서 못했네. 그러니까 목욕탕 바닥이죠. 다락 바닥이니까. 에휴. 그렇게 훼손해 가지고 아까 시신이 발견된 하수구 네, 주변 네, 네. 그다음에 이놈이 제일 나쁜 게요. 이거는 그냥 안 하려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안 드렸는데 예전에는 공중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 네, 체력이 많잖아요. 퐁당 화장실 거기다가 시신 일부러 갖다 집어. 그 많았어요, 이게 좀 저 어릴 적에. 하수구 예, 그다음에 예. 재래식 그 공중 화장실에다가 또 교각에서 뿌리고 예. 나쁜 놈입니다. 예, 진짜 나쁜 놈. 그렇게 해서 시신을 유기를 한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그러니까요. 이 시신은 일부는 다 못 찾았어도 거의 수거했습니다. 네, 네, 네. 뭐 차라리 화장실 같은 데는 괜찮아요. 교각에서 한 거는 흘러내려가고 그러면 못 찾죠. 네, 하수구도 네. 흘러내려가면 네. 그러니까 하수구를 뭐 몇 미터를 저 파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파야지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예. 그래서 이한길이는 이제 이 사건이 처리됐는데 얘는 재판에 이거 보면은 1심, 2심 다 사형 선고. 사형. 예. 79년도라. 예. 1심, 2심 다 사형 선고고요. 상고했어요. 대법원에. 예, 그게 이제 1년 뒤인 1980년도인데 80년도에 3심이 열립니다. 예. 거기서 확정돼 버려요. 사형. 그러니까 얘는 완전 사형이 확정된.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 확정인 중에 아마 거의 이게 마지막 사건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80년도에 3심에 의해서 사형이 확정되고 85년도에 대구교도소에서 네. 교수형으로 처형됩니다. 아, 대구교도소에서. 오래 살았네. 그 이한길이는 이제 이게 웃기는 게 또 이게 이거 웃기더라고. 이거 얘기 들으니까 소름 끼치더라고. 죄진 놈이라서 이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이한길이 사형 집행을 했는데 얘가 체구가 엄청 좋대요. 네. 이 체구가 좋은데 이 체구와 그다음에 집행관이 실수를 몇 번 했어요. 사형 집행관이 다 떤데요. 집행관도. 그렇죠. 이 그 집행 미숙으로 인해서 얘는 집행 과정에서 목만 똑 떨어졌어요. 목이 끊어져서 똑 떨어졌어. 무게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이한길은 그리고 목이 아예 떨어진 상태로 분리가 됐다는 사형이 거죠. 분리가 된 채로 집행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바다도 그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한길이 사건이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아이고, 참. 그에 이제 이 사건을 보면 뭐 역시입니다. 79년 당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모는 이런 만행을 또 저지르게 돼요. 이 사건에서요. 네, 이 사건 수사한답시고 예. 그냥 국가수에다가 실원 파악하려고 그 뭐 손가락 같은 거 뭐 해가지고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게 밝혀지기 이전에 이제 이미 경찰은 수사가 막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조지기 시작하는 거야. 네, 네, 네. 아직 그 피해자 인적사항도 안 밝혀줬어도 그 시신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불량배 뭐 다 막 불러다가 조질 때야 막.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최고였으니까. 원시대 경찰인데요. 네, 네. 그때 얼떨떨하게 그 인근에 있는 목욕탕에서 이 보일러공으로 일하던 남성이 좀
행색이 그러했나 봐요. 네. 그리고 약간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었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좀만 겁주면 내가 했다고 해버리는 사람. 그렇죠. 예. 어? 겁먹고. 이 사람을 그냥 거의 고문하다시피 해갖고 자백까지 받아요. 아 이것도. 그래서 범인 다 잡았다고 큰 소리 꽝꽝 치다가 저 국가수에서 저 신원 파악돼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양길이가 부상되니까 네. 얼른 그냥 풀어주거든요. 아유. 지금 같으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니까 이제 이양길이가 범인으로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보일러공을 석방해가지고 이때 아마 중징계에 뭐 비난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살인범을 만들어. 수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수사 관행 자체가 자백이 왕이에요. 네. 자백만 하면 뭐 그냥 되던 시절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찰의 신뢰가 바닥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도 범인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백에 의존하려는 수사관들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자백이 있어도 자백 보강 법칙. 네. 그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풀어야 된다는 걸 그렇게 가르치고 그게 또 법정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자백에 목숨 거는 형사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절대로 이 방송 우리 방송 본다면 아니 뭐 우리 방송을 안 봐도 그래요. 경찰은 그렇게 해서는 안 그 돼요. 수사학의 3대 원칙인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한다고. 하여튼 이 사건은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아우 이 양반 고초 많이 겪었겠네요. 많이 겪었죠. 엄청 고생했다고 그래요. 저 마치 화성 이춘재 연산인 사건에서 막 끌려와가지고 영화 보면 막 고문당하고 하는 사람. 뭐 아마 그 비슷한 거를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형 집행과 관련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이제 아마 사형수를 거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마무리 단계 같아서. 그때는 79년도 내외에는 사형 선고가 떨어지면 2년 이내에 사형 집행이었어요. 2년이네요. 2년 이내에 사형 집행하는 게 관행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양길이는 85년도니까 5년 더 살았잖아요. 네. 5년 살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이양길이의 동생이 이제 소아마비인데 이명호라고 있었어요. 네. 이명호라는 이양길이 동생이 형을 살리려고 난리 버거지가 됐어요. 사형 선고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김천 개운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의 주지가 누구였냐면 유명합니다. 삼중스님. 아시죠? 그 지강원이가 인지라고 뭐 그 무전유죄 외칠 때 현장에 나타났던 그 스님도 삼중스님이거든요. 그 삼중스님 유명한 그때 김천 개운사에서 주지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 삼중스님을 이양길이 동생 이명호가 찾아갑니다. 다리 절면서 그 가가지고 이제 우리 형 억울하다. 얘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이명호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형은 입을 막아놓고 손발을 묶어놓고 잠시 덮어놓고 TV 보고 갔는데 가보니까 여자가 죽어 있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질식이 아니고 혓바닥을 깨물어서 자결한 거다 이거예요. 참. 그러니까 자결을 했는데 왜 우리 형이 죽였다고 살인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명호 주장은 이거를 계속 주장하면서 막 그 당시에 그 구속돼 있는 대구 구치소 앞에서도 매일같이 아침마다 출근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우리 형 살려달라고 했던 그 동생이에요. 근데 이제 삼중스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찾아오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딱했거든. 또 한쪽 다리도 못 쓰는 장애인이 그래서 이제 삼중스님이 삼중스님도 그 보도를 봤어요. 이양길이 토막살인을. 그때만 해도 흔치 않은 토막살인. 정말 나쁜 놈도 있구나 이 세상에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생각을 했던 그 사람의 동생이 찾아온 거예요. 그 처음에 단호하게 거절을 했대요.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도와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거부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명호 얘기 쭉 들어보니까 좀 내용이 달라. 그 죽은 양 씨가 같이 동거하면서 가출을 떡 주워 먹듯이 했고 일부 원인 제공했다 이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형이 수시로 찾아와서 데리고 오고 그랬던 거고 그 당일날도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할 수 없이 입에다가
수건으로 막은 거고 묶었던 거고 혀를 깨물어서 죽었다. 뭐 이래서 자결한 건데 우리 형이 살인했다고 사형을 선고하면 어떡하냐. 이거는 좀 살려줄 수 있게 힘을 써달라. 네. 그리고 우리 형은 성격이 엄청 내성적이라 그때 바로 신고했으면 되는데 자기가 그 살인범으로 몰릴 거를 두려워해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거다. 그 부분은 동생이 내가 봐도 우리 형이 잘못됐다. 형이 술을 먹고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삼중 스님한테. 네. 그래서 삼중 스님이 이제 알아봤어. 넌지시 이양길이에 지금 교도소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더니 이양길이가 말이야 구치소 내에서 기독교에 귀의를 했어요. 그 사이에. 기독교에 귀의해가지고 다른 재수자들이 들어오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씨. 말이 돼. 그 엄청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종교인이다 보니까 기독교에 귀의했으니까 나도 돕지만 그때 불교 쪽에 그 양대산맥이야 삼중스님 그 다음에 그 기독교 쪽에서 재소자 관리해주고 저 그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 강신명 목사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유 거물만 나오셨네. 예. 이제 서로 협의해가지고 강 목사, 강신명 목사를 시켜가지고 청와대로 탄원서를 보냅니다. 아이고야. 사형하지 말거나 사형 딜레이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받아갖고 이제 법무부로 보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법무부 이영화 차관하고 면담도 합니다. 그때 상극으로 여겨졌던 그 목사하고 스님이 손 붙잡고 법무부 차관실에 들어가니까 놀래가지고 쳐다봤다고 그러고. 그 시대 분위기예요. 그 당시 분위기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바람에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형을 안 할 수는 없고 5년간 사형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때 가든 거네 얘는. 네. 그럼 2년 내외로 죽었을 건데 네. 한 3년 더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삼중 스님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3년간 참여의 기간을 더 가졌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글쎄요. 그거 난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여의 기간. 그러고 지는 구원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놈에 의해서 희생된 그 피해자는 구원받았을까요? 나 이게 궁금해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죄를 졌는데. 자, 이제 마무리 거의 되는데 현재 남아 있는 그 사형 확정인 사형수는 59명입니다. 59명이잖아요 지금. 예, 서울구치소에 16명 있어요. 여기 유영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몰아놨구나. 그다음에 부산구치소에 4명 있어요. 부산 4명. 대구교도소에 12명. 대전교도소에 10명. 광주교도소 13명. 국군교도소에 4명이 있습니다. 아유, 맞네. 잘 아시다시피 97년 12월 30일 날 23명의 사형 집행이 있었어요. 네. 서울에서 4명, 그다음에 뭐 부산에서 6명, 대구에서 5명, 광주 2, 대전 6명. 이때 대구교도소 5명 중에 김준영 순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30일 날 23명 그 사형을 집행한 이후에 네.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 확정인은 59명이에요. 59명. 네. 그런데 이제 사형 판결 가장 최근에 난 거는 군인으로 그 한 사람이 가장 최근이에요. 임도빈 병장. 2016년 2월 19일 날 그 보병 22사단 그 총기 난사 사건. 네, 네. 임도빈 병장이 2016년 2월 19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까지는 최고로 이제 최신 사형 판결이에요. 네. 그리고 민간인은 누군지 아시죠? 장재진이. 네. 대구에서 그 중년 부부 다 살인한. 그렇죠. 얘가 2015년 8월 27일이고요. 벌써 이렇게 되네. 얘들이 지금 사형수에 포함돼서 있는 거고요. 이제 내친 김에 내가 아예 찾아왔어요. 이제 사형 집행인 관련된 거 이제 정리할 것 같아서 교수형 시설을 자꾸 궁금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수형. 네, 그냥 넥타이 공장입니다. 교수형입니다. 군인은 총사령입니다. 그것도 전시에만 총사령이에요. 이제 그거 설명을 했는데 교수형 시설 관련돼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교수형은요, 이 벽이 있어요. 벽. 이 벽이 있고 벽 뒤에는 그 벽 쳐진 그 뒤에는 발판 밑에 꺼지는 발판을 작동시키는 버튼이 5개가 있어요. 교도관들이 각각 거기 앉아. 5명이 누르는 네. 거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이쪽 그 이 벽 앞으로 측면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요. 왜 이제 시신 처리되면 들고 나오니까 예. 그 버튼 하나당 교도관이 1명씩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작동하는 그 당일날 작동하는 버튼은 1개밖에 없어요. 네, 그러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집행 신호와 더불어서 5명이 동시에 누르는데 내 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야지 심적 부담이 이제 경감되니까 네, 네.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교수대로 가는 길목이잖아요. 그 레일 깔아놨어요. 아, 레일. 레일. 여기 그 옆으로 뭐 삐져나오죠. 레일이 깔려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형 직전에 끌려가면서 이 그 사형수들이 엄청나게 저항한대요. 안 가려고 버티고 그러겠죠. 두어놓고 울고 예, 막 예. 이 말도 못한대요. 손톱이 빠질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그런대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사형을 그 저 집행했던 그 교도관이 레일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려움을 느껴서. 그냥 올려서 교도관이 끌고 고안한 겁니다. 올려서 그냥 끌고 간다. 네, 이렇게 쭉 끌고 가요. 네일 형태로 만들었고요. 결박 완전히 한 다음에 네일을 통해서 이제 그 뒤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버튼 눌러서 사형 집행한다는 거. 네. 이게 그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형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 집행 당일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자고 있는 새벽에 똑똑똑 두들겨요. 몇 번 누구 몇 번 무섭지. 그러면 예 하면 나와. 예. 그 새벽에 불러서 가면 그 사형수는 사형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당일날 이렇게 처리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집행 당일날 통보를 하는 건 이건 위헌이다. 또 위헌이야. 미리 언제 죽인다고 얘기해 줘야지 내가 가족도 만나보고 면회도 하고 준비를 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일본에서 죄수들이 2021년 5월 달에 위헌 청구 소송했어요. 오사카 법원에다가. 아이고. 오사카 지방법원에다가 네. 미리 알려줘 나 저 죽이기 전에 그래 내가 가져가고 얘기도 하고 이거 헌법상 이거 위헌이야. 여기도 알 권리가 필요해.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피해 본다고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 상당 2,200억 원 2,200만 만행 상당의 그 손해배상 청구했던 게 있었어요. 네. 물론 뭐 기각됐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때 그 일본에서 올렸던 그 죄수들도 그거예요. 하루 전에 갑자기 통보하면 나 어떡하냐. 죽을 준비 좀 해줘야지. 그 상대방은 뭐 죽을 준비하고 죽었나 그럼? 이렇게 이제 뭐 그 요구했지만 기각됐어요. 근데 이게 하루 전날 이 갑자기 정리해서 끌고 가는 거는 이유가 있답니다. 오히려 심신의 안정을 현저하게 해친다는 거예요. 맞아. 너 이따가 죽어 몇 시에 죽어 하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의 심신의 안정은 걷잡을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인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도관도 통제가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너 그래서 일주일 후에 사형이야 그러면. 네,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는 오히려 심신의 안정을 현저하게 해친다는 이유로 네. 당일날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사형수의 그 하루 보면 그래서 사형 이 얘기가 역설적으로 저는 해주고 싶은 이유가 역설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네. 사형이 진행돼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좀 나쁜 짓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꾸로. 그렇죠. 사형이 막 있을 때 그 사형수들이 쓴 그 유언이나 편지 같은 거를 살펴보면 사형수의 하루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한 사형수가 이런 유언했어요. 아침해가 뜨면 해가 뜨면 죽었구나. 또 해가 지면 오늘 살았구나. 오늘 사형 끝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1년 365일을 매일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는 하루살이의 삶이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었어요. 맞는 얘기예요. 이런 심적 부담이 있어야 돼. 이게 범행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게 지금은 이런 일이 없으니까 교도소에 거꾸로 군림하잖아요. 왕이에요. 왕. 집행은 좀 안 해도 선고는 좀 해주고 말이야. 네. 그다음에 제 생각은 대표적인 시범 케이스로 아사하라 교주 일본에서 오랜만에 샘플로 하나 사형 집행한 걸로 어떤 신호를 보냈냐면 사형은 언제든지 집행될 수 있다는 신호. 그다음에 사형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신호. 그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아사하라 교주 한 거거든요. 많이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도 법이 안 없었다 그러면 선고는 해주고 판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시범 케이스로 아주 수년에 한 번이라도 흉악범들 이렇게 해주면 사형 폐지 않을 바에야. 이춘전 해야지. 그럼 이렇게 해주면 유형처리도 하고 유형처리도 한참 있다가 한 5년 있다 하고 뭐 이렇게. 모니먼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않게 네. 사형이 있다는 거 잊지 않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죠. 뭐 사형수를 지들끼리는 교도소에서 그렇게 불러요.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사형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고수님이라고 그래요. 최고수님. 고수님이라고. 최고수님이. 왜 그러냐면 최고형을 받은 사람이라 최고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빨간 딱지 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그 거예요. 교도관으로 있는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그 새끼 최고수라고 불려요. 이 최고수가 뭐냐고 최고수가 그랬더니 최고형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들끼리 최고수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뭐 그거 말고도 뭐 그 사형 그 당시에 그 유언 뭐 편지 같은 거 이거 책 보면 뚜벅뚜벅 그 교도관의 구두 발소리가 저승사자가 오는 발소리 같이 들렸다 뭐 이런 내용 등등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무서울 거예요 밤에. 예. 이제 이런 부담감이 좀 작용했을 때 그나마 좀 나쁜 짓도 좀 덜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뭐 이거 뭐 사형수 관련돼서 얘기하기가 오히려 뭐 거꾸로 뭐 무슨 특권층 마냥 버티고 있으니 이게 어떤 형태로든 그건 계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기 어쨌든 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 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내 손에 왜 피를 묻히냐 이러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피를 묻히죠. 이게 정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분명하답니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작동 안 되는 사형장이 작동되는 곳으로 일견 모아놨잖아요. 네. 그때부터 유형 처리가 상당히 순해졌다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 들리더만요. 그 얘기 꽤 들리죠. 네. 일단 작동 가능한 교도소로 이감을 시켜놓으니까 이 새끼들이 찜찜한 거야 이제. 그렇지. 그동안 작동 안 되는 교도소 있을 때는 거기 갈 일이 없다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형장 청소를 사형수술한테 시켜야 돼요. 아우 좋은 방법입니다. 진짜요. 꼼꼼하게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놈 새끼들 저 반성하고 겁먹고 나쁜 짓 더 이상 못하지. 교도소에서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쭉 이어왔던 사형 확정인 관련돼서 나왔던 거 그중에 또 토막살인 범죄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양길이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양길이가. 네. 그래서 이양길이를 이제 오늘 찾아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살인 사건에 산입을 좀 시켜봤습니다. 아유 고생하셨다. 예, 뭐 제가 시작하다가 그래도 얼른 또 우리 저 염 교수가 또 다행히 일찍 끝나가지고 네. 와서 중간에 그 저 여기 그 합류하는 바람에 제가 좀 덜 힘들었어요. 이 혼자 막 저 카메라 보고 씨부리는 게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기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